2012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를 발사했을 때 가장 먼저 그것을 추적하고 추진체의 낙하 지점을 포착한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세종대왕함은 우리 해군 전투함의 상징 같은 대형 함정이다. 길이 166m, 배수량 7,600톤의 세종대왕함을 건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해군. 하지만 세계 최강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은 길이 37m, 배수량 170톤에 불과한 고속정을 건조하려는 작은 소망에서부터 출발했다. 고속정 개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량을 줄이기 위한 소재 개발이 필수다. 또한 작은 선체 안에 최대한의 거주 공간을 확보하고 고마력의 엔진을 탑재하면서도 진동과 소음은 최소화해야 한다. 이 모든 분야를 하나하나 계산하고 설계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탄생한 고속정. 이로써 함정을 가진 것을 넘어 함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우리 해군은 스스로 바다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 해군이 스스로 능력을 갖추기 시작하는 계기가 된 고속정. 고속정 학생호의 개발,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간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1970년대 학생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해군의 고속정 개발사에서 계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초창기 해군 고속정 개발에 많은 참여를 하셨고 전역 후에도 우리 함정 개발과 조선산업 세계화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해오신 분입니다. 주식회사 소르젠의 김국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국호입니다. 해군에서 다양한 함정의 설계와 건조에 참여하시고 조함 병과장과 해군 조함단 부단장을 역임하신 함정 개발 전문가이시죠. 심희섭 제독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희섭입니다. 다양한 함정에서 함장 업무를 수행하신 바 있으며 함정 운용 및 작전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김종신 해군 예비역 대령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해군의 이지스 함정 설계 감독관과 조함 병과장을 역임하신 바 있는 충남대학교 함정시스템 연구센터의 정재수 센터장 모셨습니다. 정재수입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요, 이 학생호 개발사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미처 이제 못한 부분의 마무리 과정에서 오늘 나오신 김 대표님께 이제 여쭙었는데, 이 학생호 개발 과정에 참여하실 때 같이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 엄도재 제독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거든요. 학생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함정 개발사를 쭉 훑어보게 되면은 이 제독님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살아 계셨다라고 한다면은 저희 제작진이 제일 먼저 가서 이제 출연 섭외를 했을 정도였을 텐데요. 특히 오늘 그 참석하신 김 대표님과도 또 막역한 또 그런 사이라고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우리 함정 개발사에서 엄도재 제독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 이야기는 참 많은데요. 몇 가지 일화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의 그 올곧은 성격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일화 하나 소개하자면은, 그분이 사관학교 4학년 때 1959년입니다. 그때 졸업반이라고 고향인 밀양으로 긴 여름 휴가를 갔었습니다. 근데 그 해에 우리나라 기상 역사상 아직도 기록에 남아있는 사라오 태풍이 엄청난 비바람을 몰고 왔던 해입니다. 경상도는 거의 뭐 다 물바다가 되었고요. 교통수단은 다 끊기고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장교 후보생은 절대로 시간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게 최고의 덕목입니다. 이걸 귀가 닳도록 배운 엄도재 생도는 내가 며칠까지 사관학교에 귀대를 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하다가
짐을 싸서 머리에다 이고 3일 전에 출발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홍수가 난 지역을 수영을 해서 3일 만에 사관학교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시간 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동기생들은 물론이고 다른 학년 생도들 마찬가지로 뭐 대한민국 전체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전부 학교에다 전부치고 사라오 태풍 때문에 늦는다. 그래서 대개 한 하루 이틀씩은 다 늦게 귀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어떤 분인지 대충 짐작해 가실 겁니다. 예. 이분이 함정에 이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서울대학교 조선공학과에 이제 위탁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바로 이어서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에서 석사학위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셨는데 자기한테 주어진 보직은 함정감실 조함 담당관. 그게 이분은 참 못마땅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다리고 하시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차트를 만드셨답니다. 미니 차트를 만들어서 참모총장님을 찾아갔답니다. 그 독대를 하셨대요. 저는 해군사관학교도 국비로 나왔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도 국비로 가서 공부를 했고 미국의 미시간 대학에서 공부한 것도 국비로 했고 그래서 일할 준비를 다 하고 왔는데 도대체 이거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저한테 걸맞는 일을 좀 주십시오. 그 총장님께서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알았다. 그래서 조함과라는 그 조직을 하나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엄도재 씨 살아계실 때 그분한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 엄도재 소령님은 뭐 공부도 많이 하셨지만 진짜 올곧고 아주 고지식한 분이었습니다. 자부심도 엄청 강하시고 일밖에는 도무지 모르시고 그 저희들한테 일을 시키실 때도 외부에서 공부하신 자료를 카페에서 이렇게 나눠주시고는 읽어보고 그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그림을 그려서 갖고 가면 네 참말로 이해 다 했나? 경상도 사투리로. 그래가지고는 도면을 놓고 가면 본인이 일일이 다 계산을 해보십니다. 그래갖고 승인을 해주시고. 그때 저희가 일할 때는 도면 제출 일자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거꾸로 계산해서 시간이 모자란다 싶으면 집에 못 갑니다. 그래서 그 조화문과 사무실에 있는 책상을 2개를 이렇게 비춰놓고 그 위에서 쪽잠을 자기도 하고 그런 날이 제법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번 본인한테 잘못 걸려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일하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 신용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엄격하신 분이었죠. 이런 의지력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분이 그 초기의 고속정 개발 단계를 넘으셔서 현대중공업하고 같이 그 한국형 구축함인 KF-X를 개발해서 이제 성공을 시킵니다. 이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세계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 안에 조함의 기틀을 잡았으면 물론이고 당시에 이미 조함의 중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믿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정세센터장님께서. 엄도재 제독님은 저보다 한참 이제 선배이신데 그분이 마지막 때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붙이고 싶은데요. 예.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거 겪은 이야기는 아닌데
중령 때 그 한국에서 최초로 그 고추감을 이제 설계에 건조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청와대 가서 그 박정희 대통령님께 그 보고를 너무 잘하시고 또 그 일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고 대통령께서 판단하셔가지고 중령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그 경원 붙여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그 일화가 있는 분입니다. 아주 대단한 분이죠.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고 해양력이 곧 국력이었던 시절,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더 크고 더 빠르며 더 많은 대포를 싣는 군함들을 만들어냈다. 특히 20세기 이후 군함은 그 나라의 과학기술력과 경제력의 척도였고, 각국은 자신들의 첨단 기술과 국력을 과시하기 위한 군함 건조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직접 함정을 설계하고 건조해 자국의 바다를 지키는 나라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일부 국가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당당히 조선산업 1위국으로 급부상할 정도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거의 모든 분야의 선박을 독자적으로 만들고 있다. 그 원천적인 힘은 함정을 운용하는 해군이 함정 개발까지 직접 주도했기 때문이다. 해군이 직접 함정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해군의 조함과가 생기면서부터이다. 이는 우리 바다를 지키는 함정은 직접 우리 기술로 만들겠다는 해군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해군은 함정의 소요 제기로부터 설계와 건조, 배치에 이르기까지 직접 주관함으로써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무기 획득 체계를 실현했다. 이러한 전문 조함 조직의 활약에 힘입어 1970년대에서 1990년대를 거치며 우리 해군 전력이 모두 현대식 국산 함정으로 대체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연안 도발을 제압함은 물론 대북한 전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아마 학생호 개발이 착수될 즈음 1971년 1월이었죠. 해군 조함과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함정 개발사는 물론이고요. 해군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과연 이제 이 조함과는 어떤 곳이고요? 이 함정과 해군 발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궁금한데요. 이거 우리 김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프로그램에 이제 저희 학생호 앞서서 어도지도선 개발사를 방송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설립 초기의 조함과는 그때까지 해군이 필요로 하는 함정을 수리 전문 조직인 공창에서 추진하던 일, 이거를 일원화하는 의미가 제일 강합니다. 공창에서 개발한 어로지도선, 하이드로포일, 그다음에 페로시멘트, 이런 데들은 신조를 하기에 너무 어울리지 않는 수리창에서 신조를 했기 때문에 도무지 가서 보면은 무질서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배를 짓는 것으로
마감을 하고 앞으로 해군의 조함은 모든 업무를 조함과로 일어나 한다. 이런 의미가 큽니다. 조함과가 시작을 하고 나서 학생호를 개발하기 전에 작은 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예인선이라고 해서 큰 배를 끄는 터그보트가 있습니다. 그것도 했고, 그 다음에 청수 운반선, 그 다음에 FRP 쾌속선 등 학생호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 가지 기타 선종을 많이 했는데요. 조합 능력이 있는 나라, 이런 나라는 배를 지을 때 자기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갖고 어떤 배를 언제 지어야 되겠다. 이게 가능합니다. 조합 능력이 없는 나라에서는 이런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의 나라가 만든 배를 보고 이 배, 저 배 중에 어떤 걸 사다가 쓰는 것이 좋겠는지, 말하자면은 양복으로 치면은 우리나라는 맞춤 양복인 셈이고, 조합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기성복을 사입는 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함정의 경우는 기성복이 훨씬 비쌉니다. 상대방이 함정을 건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 값을 엄청나게 비싸게 받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사고 싶은 것을 팔지 않을 경우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잽니다. 근데 저희는 해군력의 증강에 발맞추어서 해군이 필요로 하는 어떤 배라도 국내에서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해군력의 증강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맞춤복과 기성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 맞는 그런 상태에서 쉽게 제조된 이 맞춤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조함과를 창설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해군에 있어서 굉장히 큰 발전의 틀을 좀 구축했을 거라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마찬가지로 제동님 어떤 부분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조함과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김국우 대표님께서는 지금 해군 내에서 조함 조직을 일원화하는 쪽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어떤 그것도 있죠. 결국은 공창에서 했던 어로지도서는 사실은 주도를 키스트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키스트보트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키스트보트. 키스트보트에서 배를 만들던 것을 사실은 해군의 선각자들이 해군이 그것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이면이 사실은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함과를 우여곡절 그때 그렇게 출범을 시킨 것은 향후 앞으로 해군에 의해서 배를 만들겠다, 함정을 만들겠다, 해군의 조함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아주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신 선각자들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신 분이 엄도재 제등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이 그런 일을 실무적으로 또 주도를 했다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결국은 그분들의 뒤를 이어가지고 조함 장교들이 양성이 됐고 또 이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런 조함 인력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공식적으로 조함 장교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 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조직적으로는 조함과가 생겼기 때문에 설계과가 증편이 됐고 그 다음에 이어서 1980년에 조함시 독립 부서인 조함실이 생겼고 1991년에 조함단이 만들어져 가지고서 2006년도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함정 건조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런 조항가가 그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군은 아주 일찍이 미국의 함정 군원 시대를 종식하게 됩니다. 정말 율곡 사업이 있기 전부터 저희들은 해군의 그 전력 증강을 하게 된 겁니다. 율곡 사업이라는 것은 삼군 전체의 전력을 현대화하는 거거든요. 그 통합적인 프로그램이 있기 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먼저 해군에서 함정을 갖다가 건조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기간에 사실은 채 30년이 되기도 전에 그걸 기반으로 해가 채 30년이 되기 전에 세계적으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업적을 남겼죠. 이제는 기술을 주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을 가져갈까 봐 걱정을 하게 되고, 다음에 군함 시장에서도 함정 그 건조 국제 시장에서도 대등하게 경쟁을 하는 그런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조항가 출범은 해군에 의한 조함 체계의 구축을 그 시초를 제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조항가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김국건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1년에 집회를 간 그런 기억이 거의 없어요. 아주 휴일도 거의 일을 했어요. 그럼 식사는 어디서 해결하냐면 저녁 딱 5시 되면 5시 15분 전 되면은 그 중국집에 딱 전화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 뭐 딱 하시요. 그때 제일 많이 시킨 게 잡채밥인데 맥힌. 그게 그래도 가장 든든합니다. 그 젊은 장교들이 그걸.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씩 먹고서 또 일을 합니다. 모기는 많이 뜯죠, 그 여름에. 그리고 그때 자다가 또 새벽에 일을 하고 집에도 안 가고 그런 식으로 일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서 지금 전 잡채밥을 안 먹습니다. 예, 예, 센터장님. 예. 저는 뭐 이 선배님보다 5년 후배인데요. 제가 제가 졸업하고 서울대 가서 공부를 하고 해군에 돌아왔을 때는 조함과가 아니고 조함실이라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이 확대된 시기였는데 그게 1982년입니다. 80년인가요? 네, 제가 들어온 것은 80년입니다. 80년에 조함실로 됐고 제가 와서 근무를 시작한 건 82년인데 그때는 대방동에 해군본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방동에서 제가 한 3년 근무를 했는데요. 3년이 지날 때까지 해군본부에 퇴근 버스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우리 그 동기생들은 딴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한참 지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퇴근 버스를 타고 뭐 어디로 가니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야 해군본부에 퇴근 버스라는 게 있느냐 이럴 정도로 일을 많이 했어요. 뭐 저 때도 그랬으니 뭐 우리 심조동님 때는 더 했고 또 우리 김국호 대표님 시절에는 더 했을 겁니다. 예. 네, 그렇게 열악한 환경 또 그렇게 열정을 또 곁들여 가지고 이제 만드는 첫 번째 우리 조항가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학생호입니다. 네, 대표님. 이제 이 학생호라고 하는 벌써 이름을 딱 듣게 되면요. 어떻게 배명칭이 학생호라는 이름을 붙였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학생호 이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그때가 이제 말하자면 군사정권 시대인데요. 사회가 그렇게 뭐 안정됐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뭐 반대하는 그룹도 있고, 뭐 찬성하는 그룹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 정부 시책을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캠페인을 벌였어요. 그 중에 상당히 흔한 것이 애국시 망량, 그 다음에 반공정신 고취를 위해서 학생들로부터 혹은 사회 여러 조직으로부터 성금을 걷습니다. 그때 물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게 70년 11월경입니다. 청와대에서 방위성금을 3억 8천만 원을 걷었는데 이걸로 40노트 고속정을 하나 구입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청와대에서
해군에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지시가 총장실, 작전부장실, 뭐 군수부장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엄도재 소령한테까지 내려옵니다. 그 엄도재 소령은 그걸 딱 보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답니다. 우리가 만들지 뭘 사. 해가지고 혼자 고민하다가 브리핑 차트를 잘 만들어서 구입 대신에 건조하는 것으로 바꿔가지고 청와대에서 대통령 재가를 받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 고속정은 그 당시 조선소라고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공사에서 지었고 72년 11월 18일 진수식을 가지고 가졌는데 진수식 때에는 당시 국방부 장관 하시던 유재흥 장관님도 오셨고 방위성금을 낸 학교의 학생 대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생 대표 한 2,000명쯤 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배는 학생으로 명명을 하자. 그래서 진수식 때 배의 이름을 정하는데요. 그때 학생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원래 학생들이 이게 방위성금 차원에서 모아둔 그 돈이요. 이 고속정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에서 지금 이제 사갖고 오는 이런 네. 것들이었었는데 왜 원래 계획대로 이 해외에서 도입한 것이 아니고 왜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이 선택이 됐습니까? 네. 그 거듭 말씀드린다마는 그 청와대에서 일단 내려온 지시는 구입을 검토해라 이렇게 내려왔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엄도재 씨라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참 이분은 너무 섭섭해가지고 이거 도무지 말이 안 된다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구입을 신조로 바꿀 수 있을까?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뭐 이렇다 할 만한 사업을 추진해 본 적도 없고 이걸 뭘 어떻게 써야지 윗분한테 보고를 드릴 수 있는지 보고서 양식조차도 없고 모든 게 다 난생 처음 일어나는 일이니까 굉장히 고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료를 준비를 하다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공사비 계산, 공사 기간 이런 거는 조선소나 알지 자기는 모르는 일이니까 이 보따리를 싸들고 조선공사를 내려갔답니다. 내려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크기의 배를 짓고 싶은데 이런 걸 지려면은 공수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거를 며칠 조선공사에 머무시면서 거기 있는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답을 얻어갖고 와가지고 건조 계획서를 마련했답니다. 해갖고 누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를 본인이 자신 있게 발표를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해군 내부에서 자기 상관인 함정감, 그 다음에 군수부장, 작전부장, 참모총장까지 계속 보고를 해서 설득을 시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설득된 자료가 결국 청와대로 가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이제 이걸 보게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구입 지시를 내렸지만 한 척만 사올 수 있는 거를 국내에서 만들면서 두 척을 만들겠다. 딱 보시고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부르셨을 것으로 저는 상상을 합니다. 예. 사실요. 우리 이제 해군 함정 개발사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방위 산업 전체를 보더라도요. 이런 유의 결정들이 간혹가다 있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하게 이 문제를 좀 다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당시 최초의 이제 고속정을 해외에서 구매하지 않고 우리 이제 국내에서 개발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가 뭘지 또 그 결정이 우리 함정 개발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한번 여기 이후 단계에서 한번 좀 평가를 한번 해보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 먼저 우리 센터장님께서 좀 의견 좀 주시죠. 사실 그런 결정이 지금 그런 결정은 이제 그 이후에도 함정을 건조하면서 많이 됐겠죠. 근데 이제 최초로 그런 결정이 내려진 게 아까 우리 김국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70년 초잖아요.
아마 70년이죠. 그게 1970년. 뭐 1970년은 지금이 46년 전. 46년 전이죠. 네. 46년 전.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사실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제 나이가 60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중학생 시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감히 그때 그 대선배님들께서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뭐 유추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그런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우리 뭐 임섭 대표님이나 선배님이나 우리 김국호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단기간에 우리나라 그 함정 건조 능력이 세계적으로 아마 거의 뭐 선진국에, 저는 뭐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수준이 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는 심희섭 제독께서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해외에서 구매를 하지 않고 국내에서 그 개발을 했던 그 어떤 그 배경은 사실은 지금으로서 추측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글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키스트 어로지도선이요. 어로지도선을 그 만들면서 사실은 한번 국내에서 그 만들어 보자라는 뜻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석학들을 외국에서 초빙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고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대관 작전에 대한 굉장히 그 프레스를 저희들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고소장을 빠른 시간 내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쉽게, 그리고 일단은 해외에서 그 전력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결국은 실질적인 그 배경은 아까 김국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엄도재 그 제독님을 비롯한 실무자들의 아주 고난의 그 노력이 있었죠. 그런 도전 정신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 거기에 더해 가지고 사실은 이미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결정을 하고 지시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설득을 당할 만큼의 도전 정신과 그 사명감을 보여줬다. 이것이 결국은 그 국내 건조가 된 배경이라고 저희 후지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이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당시 대표님 70년대 초반 무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6.25 전쟁을 끝내고 나서 계속적인 북한의 도발이 있었던 시점이라서 그런 것과 혹시 연관은 돼 있지 않을까요? 네, 어떻습니까? 연관이 됩니다. 당시에 그 간첩선들이 진짜 너무 자주 출몰을 했어요. 해가지고 앞서도 설명이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미 해군에서 받은 그 큰 해군 함정 어떻게 대처하기가 너무 애매했어요. 일방적으로 이제 당하기만 했는데, 그래서 이 학생호 개발도 사실은 자주 출몰하는 간첩선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건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한이 그 당시에 오사코마급 그 중형 고속선을 갖고 있었지만 그건 러시아에서 받은 거고, 한국을 괴롭히던 그 자그마한 고속정들은 북한이 자체 개발해서 만든 겁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은 우리라고 저걸 왜 우리 손으로 못 만들겠냐. 심지어는 북한도 저런 배를 만들어서 타고 내려와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래서 더욱더 입을 꼭 다물고 자체 설계를 추진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이제 그 대령님께도 한번 기회를 한번 드릴 텐데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고속정을 아까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60년도의 말, 뭐 물론 울진, 삼척, 무장간첩, 침투 등등 해서 동서남해로 간첩이 많이 침투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력은 거의 정규전 위주의 세력이지 간첩선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연안 아주 보조하는 연안 경비정은 있었지만은 그거는 간첩선에게 무장이나 기동력이나 다 열세기 때문에 당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아마 그러한 생각을 국가 지도부에서 생각하고, 물론 처음에는 우리의 그 의지라든가 능력을 잘 모르고 막 구매하는 식으로 했지만은 우리 선각자인 선배님들이 그걸 자체 건조하는 방법을 해서 그것이 단초가 되어서 오늘날 대양 해군이 기초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이동수단이면서 세계적인 주요 산업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 지구촌 거의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가 운행되지만 현재 완성차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20여 개국에 불과하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동차 생산에 뛰어든 후발 산업국 중 독자 모델 개발로 수출까지 성공한 경우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진정한 시작을 알린 포니의 탄생 이후 49년이 지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300만 대의 자동차를 해외에 수출하며 세계 5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불과 40여 년 전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다국적 기업과 제휴해 해외에서 수입한 부품을 조립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독자적으로 자동차를 개발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자동차 업계는 반드시 세계 시장을 석권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독자 모델 개발에 집중한 결과 오늘날 세계 5위의 자동차 강국이 된 것이다. (1955년) 우리나라의 선박 건조량은 고작 2,000톤에 불과했다. 1973년 세계 시장 점유율 1.7%에 불과했던 대한민국 조선업은 불과 6년 만에 6.3%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세계 2위의 조선국으로 올라섰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00년에는 세계 조선 시장의 약 45.1%를 점유하여 29.2%를 점유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선박 대국이 되었다. 이 같은 대한민국 조선업의 눈부신 성과 역시 외국의 선박에 의존하지 않고 끝없이 독자 개발에 도전하며 천금 같은 원천 기술을 획득한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다. 모든 산업에 걸쳐 외국의 물건을 수입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기필코 핵심 기술을 개발해 우리 것을 만들어 왔다. 경제든 국방이든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면 우리의 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우리의 방위산업 역시 그렇게 발전해왔다. 전 세계 모든 군대가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무기를 만드는 방위산업까지 갖춘 국가는 극히 일부로 한정돼 있다. 특히 우리 해군은 우리가 만든 함정으로 우리 바다를 지킨다는 다짐 아래 독자적으로 함정을 개발하며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을 이끌어왔다. 북한 간첩선의 위협 앞에 외국의 고속정을 수입하는 쉬운 길 대신 스스로 고속정을 개발하는 어려운 길을 택했던 조함 장교들의 용기.
모두가 무모하다고 생각했던 그 용기가 오늘날 호위함, 초계함, 구축함 등 각종 수상함은 물론 최신의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함정들을 우리 스스로 개발, 건조하는 힘으로 이어졌다. 지난 반세기 숱한 좌절과 싸워가며 이룩해온 우리 해군의 독자적 함정 건조 능력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만의 완벽한 힘이며 가장 든든한 국방력이다. 네, VCR 영상 잘 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호 설계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김 대표님, 이 엄도재 지도님이 남긴 회고록을 좀 읽다 보니까요, 이 설계 과정을 보니까 그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매일 밤마다 그리고 지우고 뭐 이런 글들이 이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과는 이제 설계하는 장식, 도구, 또 기자재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만큼 또 이렇게 수월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 어떠셨습니까? 예. 앞에서도 조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저희 사무실이 해군본부 옥상에 위치했었습니다. 이 옥탑방인데 제대로 지은 건물이 아니고요. 가건물이었습니다. 거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청소도구를 보관하던 장소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남아있는 공간이 그거밖에 없어서 깨끗이 정리하고 뭐 바닥도 깔고 천정에 등도 좀 달고 그래서 모양은 갖췄습니다만은 겨울에 그림을 그려보니까 손이 곱아서 못 그리겠는 거예요. 어떻게 추운지 난방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게 이게 가건물이니까 전혀 인슐레이션이 안 됩니다. 그냥 거의 바깥에서 그리는 거나 진배 없습니다. 여름에는 또 땀이 얼마나 나는지 그냥 완전히 물 흐르듯이 흘러가지고 이 땀이 도면에 안 떨어지게 하려고 큰 수건으로 닦으면서 그림을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비라도 내리면요. 이 켄트지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축적이 막 바뀝니다. 이 축적이 정확해야 되는데 나중에 재보고 너무 오차가 심하면은 할 수 없이 그림을 다시 그리는지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 제도기구가 진짜 열악했습니다. 오구라고 하는 제도기구가 있는데 오구, 까마귀 입같이 생겼다 그래서 오구라 그럽니다. 뾰족한 펜쪽 같은 게 두 개가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다 까만 잉크를 넣어서 굵기를 이렇게 조정하는 나사가 있습니다. 그걸로 켄트지에다 그리는데 조금만 프레스를 좀 가해도 굵기가 더 굵어지고 너무 힘을 안 주면 또 가늘게 지나가고 이거 맞추기가 뭐 설계 계산하는 것만큼 힘들어요. 그러다가 잘못해서 잉크라도 한 방울 딱 떨구면 이거 깨끗이 지우는데 칼로 긁어내는데요. 마른 다음에 한 10분 이상 걸립니다. 아주 진짜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설계 일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딱 정해져 있고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엄도재 소령님은 어깨너머로 잘 돼가나 체크하고 계시고 시간은 넘길 수가 없으니까 사무실에서 쪽잠도 많이 잤는데 이게 너무 잦아지니까 사람이 참 너무 궁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서울이지만 집에 가는 걸 포기하고 아까 한 분은 퇴근차가 있다는 걸 몰랐다 그러시는데 아예 스스로 포기하고 그때 해군본부 안에 BOQ가 있었습니다. BOQ에다 방을 얻어가지고 일거리를 들고 방에 가서 계산하고 잠 조금 자고 아침에 들고 다시 오고 그때 아마 하루에 평균 한 4시간 정도 잔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도 도면 하나를 다 완성을 해갖고 엄소령님한테 갖다 내서 계산 다 확인하고 사인을 해주실 때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마 그런 게 학생호 성공의 바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제동님께서. 예, 그 말씀을 하셔서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설계 도구가 참 열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오구도 말씀을 하시고 아주 옛날 그 생각이 나는데요. 그게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생각이 나는 게 그 도면을 이렇게 도면지라 그러죠. 도면지, 도면 재료, 도면을 그리는 이제 그 종인데요. 이게 그 좋은 거 제대로 된 걸 쓰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외국에서 구매를 해서 썼어야 되거든요. 트레팔지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국산은 그때 어떤 상태였냐 하면은 그 도면을 그리고 나면 특히 여름에 이제 중간에 그리다가 그냥 집에를 갔다가 이제 잠깐 자고서 아침에 출근을 하게 되면은 이 종이가 이렇게 틀어집니다. 이게 늘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옥으로 그린 그 선이 이렇게 이제 그 주름이 잡혀가지고 이걸 다시 그려야 됩니다. 이게 맞지를 않아가지고 다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요령을 이제 갖냐면은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은 다 끝내야 됩니다. 다 끝내게 되면은 틀어져도 거기서 틀어지니까 중간에 끝내게 되면 다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도 그 저녁에 늦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집에를 못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면을 그러한 그 설계 도구를 80년대 초까지도 그걸 썼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그게 기억이 납니다. 예. 이제. 설계 작업의 열악함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도구들, 제작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한꺼번에 다 이제 올라오시는데요. 이제 그런 거에 결정체로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 그 조합 발전에 큰 역할을 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우리 프로그램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학생호를 만들기 전에요. 해군 공창에서 우리가 그 키스트보트라고 하는 이 그 어로지도선을 이제 만들었죠. 바로 이제 이 어로지도선 개발 이후에 그런 노하우들이 축적이 돼서 지금 이제 이 학생호 개발에 영향을 조금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어떻습니까? 그거 맞습니다. 그 앞서서 저 정재수 센터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2배의 시작점이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조암과 초기에 학생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뭐 예인선이라든가 청수운반선 등 이런 보조선류를 설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인력이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하면 어로지도선이 그때 한참 바쁠 때라서 박대성 대위를 어로지도선 팀에 파견을 시켰습니다. 그때는 어로지도선 팀은 너무 바빠가지고 외부의 설계 용역을 일부 줄 정도로 그렇게 일이 많았습니다. 그 박 대위님이 내려간다니까 그쪽에서도 환영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동참을 해가지고 설계를 부분적으로 도와주시고 일이 끝나면서 거기는 그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정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 설계 그 계산서를 끝나자마자 벌써 딱 책으로 만들어갖고 완성을 시켰더라고요. 그거 한 권을 가지고 박 대위께서 오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는 이제 학생호 계산을 막 하고 있을 텐데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난생 처음 해보는 거고 비교해볼 때가 한 군데도 없는데 요거 하나라도 있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했나 하고 이게 비교를 해보고 프로시저가 비슷하다. 아, 그럼 그렇게 틀린 건 아니군. 그래서 안도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배 크기는 완전히 다르고 주추진 시스템도 완전히 다르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학생으로부터 시작되는 1970년대 해군 고속정 개발사,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 알아봤습니다. 해군 조함과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고속정 개발에 돌입한 젊은 조함 장교들.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그들의 본격적인 활약상 다음 이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